불타는 숲속에 영웅 양측이 개의 헌신, 화염이 맹렬하게 춤추는 숲속. 연기는 짙은 안개처럼 시야를 가렸다. 풀잎 하나하나가 섬광처럼 타오르며 지옥 같은 풍경을 만들어냈다. 강원도 산골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작은 목장. 희망 목장은 지금 거대한 불길에 포위되어 있었다. 이재훈은 아내 민서영의 손을 잡고 땀범벅이 된 얼굴로 뒤를 돌아봤다. 두 딸. 어린 수아와 혜진은 이미 연기에 질식할 듯 기침을 쏟아내며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절망뿐이었다. 산에서부터 내려온 불길은 맹렬한 속도로 목장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아파. 무서워요, 봉구는요. 6살 수아가 울음을 터뜨리며 물었다. 봉구는 재훈의 목장에서 태어나 자란 가족 같은 양치기 개였다. 털은 검은색과 갈색이 섞인 듯한 코트였고 눈은 영리하고 충직해 보였다. 봉구는 단순한 가축이 아니었다. 이 목장의 모든 양들을 보호하고 이끄는 목자의 역할을 묵묵히 해냈다. 평소에는 온순하고 장난기 많았지만 위험이 닥치면 그 어떤 야수보다 용맹하고 지혜로웠다. 재훈은 망설였다. 봉구는 마지막까지 양들을 우리에 몰아넣고 있었다. 아슬아슬하게 불길이 우리까지 덮치기 직전이었다. 서영은 재훈의 팔을 붙잡았다. 여보, 어서 가요. 애들이 먼저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함으로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확고한 의지는 재훈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재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봉구를 향해 외쳤다. 봉구야, 이리로 와 어서. 그러나 봉구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아니, 돌아볼 수 없었다. 봉구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검은 연기 속에서도 희미하게 보이는 양들의 모습. 봉구의 귀에는 재훈의 다급한 외침보다 양들의 불안한 울음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양치기 개의 본능. 수많은 날들을 양들과 함께하며 쌓아온 유대감은 봉구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봉구는 불길이 번지는 우리 앞에서 좌우로 빠르게 움직이며 양들을 출구로 유도했다. 마치 목장의 마지막 희망을 등에 짊어진 듯 봉구는 거침없이 양들을 이끌었다. 재훈은 가족들을 데리고 목장 뒤편의 작은 오솔길로 향했다. 그 길은 예전부터 비상시에 대비해 만들어둔 길이었다. 그러나 이미 불길은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뜨거운 열기가 피부를 태울 듯했다. 수아와 혜진은 엄마의 치마폭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재훈은 필사적으로 나뭇가지와 돌들을 치우며 길을 만들었다. 연기가 자욱하여 앞이 보이지 않았다. 짙은 영희는 폐 속으로 스며들어 숨쉬기조차 힘들게 했다. 그때였다. 털썩 수아가 연기에 질식했는지 갑자기 쓰러졌다. 서영은 비명을 질렀다. 수아야. 재훈은 쓰러진 수아를 안아들었다. 아이의 얼굴은 이미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이 영희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을지 막막했다. 재훈은 절규하듯 외쳤다. 봉구야, 봉구. 여기야, 봉구야. 마치 그 외침을 들은 듯 검은 영희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봉구였다. 봉구는 어디선가 젖은 수건을 물고 나타났다. 재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봉구는 그 젖은 수건을 수아의 코에 대주었다. 신기하게도 수아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는 듯 보였다. 봉구는 재훈의 다리를 툭툭 치며 앞장섰다. 녀석의 눈빛은 확고했다.
따라와. 내가 길을 안내할게. 봉구는 앞장서서 연기가 덜한 방향을 찾아냈다. 녀석은 냄새로 또 본능으로 길을 찾아내는 듯했다. 재우는 봉구를 믿었다. 봉구는 마치 목장의 수호신처럼 가족들 앞을 묵묵히 걸었다. 불길은 점점 거세졌고 주위에서는 나무들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쓰러졌다. 공포와 불안이 재훈의 심장을 짓눌렀지만 봉구의 뒷모습에서 그는 희망을 봤다. 얼마나 걸었을까? 드디어 연기가 옅어지고 희미하게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재훈은 겨우 숨을 들이쉬었다. 저 멀리 작은 마을의 불빛이 보였다. 봉구가 가족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끈 것이었다. 재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수아의 얼굴도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다. 그는 봉구를 끌어안았다. 봉구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의 목소리는 울먹임에 잠겼다. 그러나 봉구는 잠시 재훈의 품에 안겼다가 이내 몸을 빼냈다. 그리고는 불길이 치솟는 목장 쪽을 향해 다시 돌아가려는 신용을 했다. 재훈은 깜짝 놀라 봉구를 붙잡았다. 봉구야, 안 돼, 위험해. 봉구는 재훈의 손을 뿌리치고 목장 쪽을 향해 짖었다. 녀석의 눈은 애처로웠다. 봉구의 시선이 향하는 곳은 다름 아닌 목장의 양들이었다. 재훈은 그제야 봉구가 가족들을 대피시키는 동안에도 양들을 걱정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봉구는 자신의 생명보다 양들의 안전을 더 우선시하고 있었다. 봉구의 눈빛은 마치 양들은 아직 저 안에 있어요. 제가 돌아가야 해요. 라고 말하는 듯했다. 서영도 봉구의 의도를 알아차린 듯했다. 그녀는 봉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봉구야, 안 돼. 위험해. 하지만 봉구의 결심은 확고했다. 녀석은 다시 한번 크게 짖더니 연기 속으로 사라졌다. 재훈은 봉구를 부르짖었지만 녀석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 재훈은 절망에 빠졌다. 봉구가 다시 불 속으로 뛰어들다니. 그는 당장이라도 봉구를 뒤쫓아 가고 싶었지만 쓰러진 수아와 어린 혜진, 그리고 아내를 두고 갈 수 없었다. 재훈은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다. 봉구야.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렸다. 가족들은 가까스로 살아남았지만 봉구는 스스로 위험 속으로 뛰어들었다. 양치기계의 숭고한 희생이 재훈의 마음을 찢어놓았다. 마을 주민들이 멀리서 불이 난 것을 보고 구호 활동을 시작했다.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산으로 향했다. 재훈은 가족들을 이끌고 마을로 내려갔다. 마을 사람들은 재훈 가족을 보고 놀라 달려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재훈은 봉구의 이야기를 흐느끼며 털어놓았다. 마을 사람들은 숙연해졌다. 봉구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목장의 평화와 안녕을 지켜온 영웅이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불길은 더욱 거세졌다. 산 전체가 붉은색으로 물들었다. 재훈은 불안한 마음으로 밤새도록 산을 바라봤다. 봉구가 살아있을까? 양들은 어떻게 됐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러나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봉구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불길은 겨우 진압되었다. 산은 온통 잿더미로 변해 있었다. 재훈은 잠시도 지체할 수 없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목장으로 향했다. 목장은 폐허가 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불에 타버렸다.
재훈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의 평생의 노력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러나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봉구와 양들의 생사였다. 재훈은 연기가 자욱한 목장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혹시라도 봉구가 있을까 싶어 목이 터져라 봉구의 이름을 불렀다. 봉구야 봉구.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폐허가 된 목장 한가운데 놀라운 광경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불에 타지 않은 작은 언덕배기에 양들이 모여 있었다. 그리고 그 양들 한가운데 털이 그을리고 지쳐 보이지만 늠름하게 서 있는 봉구가 있었다. 봉구는 재훈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다. 녀석의 눈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깊은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봉구는 양들을 모두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낸 것이었다. 재훈은 봉구를 향해 달려갔다. 그는 봉구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다. 봉구야 살아있었구나. 정말 대견하다. 정말.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봉구는 재훈의 품에 안겨 가만히 있었다. 녀석은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 조용히 재훈의 손을 핥았다. 양들도 봉구 주위에 모여들어 마치 자신들을 구해준 영웅을 찬양하듯 조용히 봉구를 바라봤다. 마을 사람들도 이 광경을 보고 경탄을 금치 못했다. 불길 속으로 다시 뛰어들어 양들을 구해낸 봉구의 이야기는 전설이 될 만했다. 봉구는 진정한 영웅이었다. 비록 목장은 잿더미가 되었지만 봉구와 양들은 살아남았다. 이는 희망의 증거였다. 재훈은 봉구를 보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이 모든 비극 속에서도 봉구의 헌신은 그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었다. 가족은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다. 바로 희망과 사랑이었다. 잿더미 속의 희망과 봉구의 유산. 목장은 잿더미가 되었지만 봉구와 양들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은 이재훈 가족에게 기적과도 같았다. 마을 사람들은 봉구를 영웅견이라 부르며 칭송했고 뉴스에도 봉구의 이야기가 보도되면서 희망 목장은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사람들은 봉구의 용감한 행동에 감동했고 재훈 가족에게는 후원금과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그러나 재훈은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무거웠다. 목숨을 걸고 양들을 구한 봉구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했고 모든 것을 잃은 상실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재훈은 봉구를 데리고 동물병원으로 향했다. 봉구는 다행히 큰 부상 없이 연기 흡입으로 인한 약간의 기침과 지친 기색만 보였다. 수의사는 봉구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는 감탄사를 연발했다. 정말 대단한 개입니다. 이런 화염 속에서 양들을 다 이끌고 나왔다니 기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어요. 봉구는 수의사의 칭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재훈의 곁에 앉아 있었다. 녀석의 눈빛은 여전히 지쳐 보였지만 깊은 만족감이 비쳤다. 며칠 후 재훈은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양들을 위한 임시 우리를 만들었다. 봉구는 언제나처럼 양들 주위를 맴돌며 그들을 보살폈다. 양들은 봉구가 없었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봉구는 마치 자신의 임무를 완성하듯 양들이 안전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편안하게 잠이 들었다. 재훈은 그런 봉구를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모든 상황이 봉구 덕분에 역전되었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목장을 잃은 재훈은 막막한 현실에 직면했다. 당장 생활비를 벌고 목장을 재건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아내 서영은 그런 재훈에게 힘이 되어주려 애썼지만 그녀 역시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다. 어린 수아와 혜진은 엄마 아빠의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평소보다 조용했다. 재훈은 봉구를 데리고 산책을 나섰다. 잿더미로 변한 목장 털을 보며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봉구가 갑자기 킁킁거리며 땅을 파기 시작했다. 재훈은 의아하게 봉구를 바라봤다. 봉구는 끈질기게 흙을 파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봉구의 발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렸다. 재훈이 다가가 보니 흙 속에 묻혀있던 것은 다름 아닌 낡은 나무 상자였다. 상자는 불에 그을려 있었지만 형태는 온전히 남아있었다. 재훈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먼지가 쌓인 오래된 일기장 한 권과 작은 사진 몇 장, 그리고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다. 일기장은 재훈의 할아버지가 쓰던 것이었다. 할아버지는 오래전 이 목장을 일구고 평생을 바쳐 양치기를 하셨던 분이었다. 재훈은 일기장을 펼쳤다. 할아버지의 삐뚤빼뚤한 글씨체로 빼곡히 채워진 글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중 한 페이지에는 목장의 옛 지도와 함께 특별한 양치기, 개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우리 목장에는 대대로 지혜롭고 용맹한 양치기, 개가 태어난다. 이들은 단순한 개가 아니라 목장의 수호신이자 우리 가족의 동반자이다. 이들은 위기의 순간에 언제나 우리를 지켜왔으며 그들의 본능은 이 산과 목장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 특히 희망이라는 이름이 붙은 양치기 개는 이 산의 보물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그 보물은 이 목장의 오랜 역사를 담고 있으며 목장을 지킬 힘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가 숨겨둔 이 보물의 존재를 알고 내게 특별한 신호를 보낼 것이다. 재훈은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읽으며 봉구를 돌아봤다. 봉구는 마치 자신이 그 이야기 속의 개라도 되는 양. 재훈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다. 재훈은 소름이 돋았다. 할아버지가 말하는 희망이라는 이름이 붙은 개가 바로 봉구를 뜻하는 것일까? 그리고 보물은 또 무엇일까? 그는 일기장의 다른 페이지들을 넘겼다. 일기장 곳곳에는 알 수 없는 그림들과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마치 암호 같았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와 함께 서 있는 봉구와 놀랍도록 닮은 양치기 개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봉투 안에는 낡은 지도가 한 장 들어 있었다. 그 지도는 목장 주변의 산 지형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었고 몇몇 지점에는 붉은색으로 표시된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다. 재훈은 할아버지의 일기장과 지도, 그리고 봉구를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재훈은 일기장을 들고 밤늦도록 연구했다. 할아버지의 필체는 해독하기 어려웠지만 그는 단서를 찾기 위해 애썼다. 그러다 그는 일기장 한 귀퉁이에 적힌 희미한 문구를 발견했다. 봉구리 아래 두 개의 소나무가 만나는 곳. 재훈은 지도를 펼쳐 본구리를 찾았다. 그리고 지도에 표시된 붉은 동그라미 중 한 곳이 그 문구와 일치하는 지점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재훈은 봉구를 데리고 지도가 가리키는 곳으로 향했다. 봉구는 앞장서서 재훈을 안내했다.
녀석은 마치 그곳이 어디인지 아는 듯 망설임 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불에 타버린 숲은 을씨년스러웠지만 봉구의 늠름한 뒷모습은 재훈에게 용기를 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본구리에 도착했다. 본구리는 잿더미 속에서도 그 위용을 잃지 않고 서 있었다. 재훈은 지도를 다시 확인했다. 두 개의 소나무가 만나는 곳, 주위를 둘러보니 정말로 잿더미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는 두 그루의 늙은 소나무가 보였다. 소나무들은 불길에 그을렸지만 끈질기게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다. 마치 이 목장의 역사와도 같았다. 봉구는 그 두 소나무 사이로 들어가더니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다. 재훈은 봉구의 행동에 놀라웠다. 녀석은 정확히 할아버지의 일기장에 적힌 장소를 찾아낸 것이었다. 봉구가 파낸 곳에는 작은 돌무더기가 있었다. 돌무더기를 치우자 그 아래에 낡은 나무 괴짝이 나타났다. 괴짝은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습기와 불길로부터 잘 보호된 듯 보였다. 재훈은 조심스럽게 괴짝의 잠금쇠를 열었다. 괴짝 안에는 금 하나 보석 같은 눈부신 보물이 들어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오래된 서류 뭉치와 몇 개의 씨앗 주머니, 그리고 작은 은재 목걸이 하나가 들어있었다. 재훈은 실망했지만 이내 서류 뭉치를 확인했다. 서류들은 목장의 오랜 토지 문서와 함께 할아버지가 연구하고 개발했던 특별한 약초 재배법에 대한 내용이었다. 할아버지는 이 산속에서 자생하는 약초들을 연구하여 희귀한 약재를 개발하셨던 분이었다. 그리고 씨앗 주머니에는 그 약초들의 씨앗이 담겨 있었다. 특히 재훈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천년초라는 약초에 대한 기록이었다. 일기장에는 천년초가 어떤 질병에도 효능이 있으며 특히 폐질환과 심장질환에 탁월하다는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할아버지는 이 천년초를 이용하여 신약 개발을 시도했으나 당시에는 기술력의 한계와 외부의 방해로 성공하지 못했던 듯했다. 그러나 일기장 곳곳에는 천년초의 성분을 추출하고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재훈은 은재 목걸이를 집어들었다. 목걸이에는 희망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는 봉구를 바라봤다. 봉구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재훈의 얼굴을 핥았다. 재훈은 깨달았다. 할아버지의 보물은 금은보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목장의 오랜 역사와 정신, 그리고 할아버지가 남긴 지식과 희망이었다. 봉구는 바로 그 희망을 상징하는 존재였다. 재훈은 다시 일기장을 펼쳤다. 할아버지는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글을 남겼다. 이 보물은 내가 실패한 꿈을 너희가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씨앗이 될 것이다. 이 땅의 약초들은 그 어떤 값비싼 금은보화보다 소중하다. 이들을 잘 가꾸고 연구하여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면 우리 목장은 영원히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양치기의 희망은 너희 곁에서 언제나 길을 밝혀줄 것이다. 재훈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할아버지는 목장의 미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던 것이었다. 봉구는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재훈을 이곳으로 이끈 것이었다. 이 보물은 재훈에게 단순히 목장을 재건할 수 있는 물질적인 기반을 넘어 새로운 삶의 목표와 희망을 주었다. 그는 봉구를 끌어안았다. 봉구야, 정말 고맙다. 할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봉구는 재훈의 손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다. 이제 재훈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그는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약초 재배를 시작하고 천년초 연구를 통해 사람들을 이롭게 할 신약을 개발하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목장은 잃었지만 그는 더 큰 가치를 발견했다. 봉구는 단순한 양치기 개가 아니었다. 봉구는 재훈 가족의 미래를 밝히는 등대였다. 재훈은 괴짝에서 나온 서류들과 씨앗들을 조심스럽게 챙겼다. 그는 당장 마을로 돌아가 할아버지의 일기장과 서류들을 더 자세히 연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의 씨앗이었다. 목장이 잿더미가 되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재훈에게 봉구는 희망이라는 가장 큰 보물을 찾아주었다. 봉구는 이제 단순한 영웅견을 넘어 가족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 재훈은 봉구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불씨 속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꿈. 재훈은 할아버지의 오래된 일기장과 함께 발견된 천년초 씨앗, 그리고 약초 재배 및 활용법에 대한 서류들을 가지고 마을로 돌아왔다. 그의 마음은 잿더미 속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불꽃처럼 뜨거웠다. 목장은 사라졌지만 할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그에게 단순한 물질적 가치를 넘어선 희망을 안겨주었다. 서영은 재훈이 들고 온 낡은 상자를 보고 의아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듣고는 눈물을 글썽겼다. 여보, 정말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런 걸 남겨주셨을 줄이야. 봉구가 정말 우리 희망이었네. 서영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감격이 뒤섞여 있었다. 재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봉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봉구는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 재훈의 손을 핥았다. 가족들은 봉구가 찾아준 할아버지의 유산 앞에서 비로소 목장을 잃은 슬픔을 딛고 일어설 용기를 얻었다. 재훈은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밤새도록 탐독했다. 일기장에는 할아버지가 천년초를 연구하며 겪었던 시행착오와 깨달음, 그리고 당대 최고의 약학자들과 교류했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는 천년초가 현대의학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난치병에 효능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연구 자금 부족과 특정 제약회사의 방해로 연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그 제약회사는 바로 현재 국내 제약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거대 기업 생명제약이었다. 일기장 속에는 할아버지가 생명제약의 전신인 작은 제약사와 맺었던 불공정한 계약서 사본과 함께 그들이 천년초의 잠재적 가치를 미리 알고 할아버지의 연구를 가로채려 했다는 정황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천년초의 효능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했지만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던 것이다. 재훈은 할아버지의 한이 담긴 글을 읽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후 재훈은 마을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목장터의 일부를 정리하고 임시 약초 밭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그는 할아버지가 남긴 천년초 씨앗을 심고 정성껏 돌봤다. 봉구는 항상 재훈의 곁을 지켰다. 녀석은 마치 약초밭의 수호신이라도 되는 양, 밭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재훈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봉구의 존재는 재훈에게 큰 위안과 힘이 되었다. 재훈은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토대로 천년초의 특성과 재배 환경에 대해 깊이 파고들었다. 그는
씨앗에서 싹이 트고 작은 줄기가 자라나는 과정을 보며 경이로움을 느꼈다. 천년초는 일반적인 식물들과 달리 햇빛과 온도, 토양의 특정 조건을 매우 까다롭게 요구했다. 할아버지의 일기장에는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독창적인 재배 노하우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재훈은 할아버지의 지혜에 감탄하며 그대로 따랐다. 그러나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다. 희망 목장의 화제가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봉구의 영웅적인 이야기는 전국을 감동시켰다. 많은 사람들이 재훈 가족을 돕기 위해 나섰지만 동시에 일부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도 접근하기 시작했다. 특히 생명제약의 연구원이라며 자신을 소개한 한 남자가 재훈에게 찾아왔다. 그의 이름은 박찬호였다. 박찬호는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재훈에게 말했다. 희망 목장의 화재 소식은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봉구의 용기에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저희 생명제약은 생명과학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귀목장의 약초 재배 기술에 대한 권리를 인수하고 싶습니다. 재훈은 박찬호의 제안에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는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통해 생명제약의 과거 행태를 이미 알고 있었다. 무슨 소리이신지. 저희 목장은 양치기 목장이지 약초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 아닙니다. 박찬호는 재훈의 말을 비웃듯이 말했다. 아니요, 재훈 씨, 저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재훈 씨의 할아버지가 희귀 약초인 천년초를 연구하셨다는 사실을요. 그 일기장도 저희가 찾고 있던 겁니다. 재훈은 박찬호의 말에 소름이 돋았다. 그들은 어떻게 할아버지의 일기장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까? 박찬호는 재훈의 당황한 표정을 보며 더욱 압박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그 천년초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약초입니다. 저희 생명제약은 오래전부터 이 천년초의 행방을 쫓고 있었습니다. 지금 재훈 씨에게는 그 약초를 제대로 연구할 능력도 자금도 없을 겁니다. 저희에게 넘기시면 목장 재건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건 재훈 씨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박찬호의 말투는 제안이라기보다는 협박에 가까웠다. 재훈은 분노의 채를 떨었다. 그들은 할아버지의 꿈을 다시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죄송하지만 그럴 순 없습니다. 이건 저희 할아버지의 유산이고 저에게는 돈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박찬호는 재훈의 단호한 거절에 얼굴을 굳혔다. 재훈 씨, 현명하게 생각하십시오. 저희 생명제약은 재훈 씨 같은 개인이 감히 상대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일기장과 씨앗들을 순순히 넘기지 않으면 재훈 씨 가족에게 어떤 불행이 닥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박찬호의 노골적인 협박에 재훈은 몸을 떨었다. 그는 가족들을 지켜야 했다. 그때였다. 봉구가 박찬호에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녀석의 눈빛은 살벌했다. 봉구는 마치 박찬호의 숨겨진 아기를 간파한 듯 그에게 달려들 기세였다. 박찬호는 봉구의 갑작스러운 위협에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다. 이 개가 왜 이래? 박찬호는 당황하며 재훈에게 소리쳤다. 재훈은 봉구를 진정시키며 박찬호에게 말했다. 봉구는 가족을 위협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저희 가족에게 얼씬거리지 마십시오. 할아버지의 유산은 그 누구에게도 넘기지 않을 겁니다. 박찬호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돌아갔다. 재훈은 박찬호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을 굳혔다.
그는 이제 단순한 목장 주인이 아니었다. 할아버지의 꿈을 이어받아 천년초를 연구하고 생명제약의 부도덕한 행위를 밝혀낼 의무가 있었다. 봉구는 재훈의 곁에서 든든하게 그를 지지해주고 있었다. 재훈은 마을의 작은 도서관에서 약초학과 생물학에 관한 책들을 빌려 탐독하기 시작했다. 그는 독학으로 할아버지의 연구를 따라잡기 위해 노력했다. 서영은 재훈의 열정을 응원하며 아이들을 돌보고 가게의 보탬이 되기 위해 마을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다. 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재훈은 천년초 씨앗을 심은 밭을 매일같이 돌봤다.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나는 모습은 그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봉구는 항상 재훈의 그림자처럼 그를 따랐다. 녀석은 약초밭에서 이상한 낌새라도 감지하면 짖어서 재훈에게 알려주곤 했다. 마치 봉구 자신이 할아버지의 유산을 지키는 수호견이라도 되는 양. 어느 날 밤, 재훈은 잠에서 깨어 봉구가 크게 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깜짝 놀라 밖으로 뛰쳐나갔다. 약초밭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재훈은 손전등을 들고 밭으로 향했다. 그때 그림자 속에서 두 명의 남자가 도망치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약초밭을 헤집어 놓고 달아난 듯했다. 재훈은 분노의 치를 떨었다. 생명제약이 보낸 사람들이 분명했다. 봉구는 도망치는 사람들을 향해 맹렬하게 짖었다. 재훈은 엉망이 된 밭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다. 생명제약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이 천년초를 막으려 하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할아버지의 연구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증거였다. 재훈은 망가진 밭을 복구하며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할아버지의 연구를 완성하고 천년초의 효능을 세상에 알려 생명제약의 만행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다. 봉구는 재훈의 곁에 앉아 그의 결심을 지지하듯 조용히 그의 손을 핥았다.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작은 약초밭은 이제 재훈 가족의 새로운 꿈이자 거대 기업에 맞서는 용감한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이 되었다. 어둠 속의 그림자, 그리고 뜻밖의 동맹. 재훈은 생명제약의 노골적인 방해 공작에 직면하면서 할아버지의 유산이 단순한 약초를 넘어선 거대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의 약초 밭이 훼손된 다음 날, 그는 마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단순한 기물 파손 같다 하는 말만 되풀이하며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재훈은 권력과 자본의 힘 앞에 자신의 작은 외침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절감했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었다. 할아버지의 꿈을, 그리고 가족의 희망을 지켜야 했다. 밤낮으로 약초밭을 돌보는 재훈의 곁에는 언제나 봉구가 있었다. 봉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주변을 경계했다. 녀석은 작은 소리에도 귀를 쫑긋 세웠고 낯선 사람이 나타나면 맹렬하게 짖어댔다. 봉구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재훈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목장의 수호신이었다. 재훈은 봉구의 존재 덕분에 불안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 재훈은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일기장 곳곳에는 알 수 없는 기호들과 숫자들이 낙서처럼 적혀 있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낙서가 아닐 것이라고 직감했다. 할아버지는 생명제약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중요한 정보들을 암호화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재훈은 온갖 추리소설과 암호 해독에 관한 책들을 찾아 읽으며 일기장 속 암호를 풀기 위해 매달렸다. 그러던 어느 날 재훈은 일기장 뒷면에 희미하게 적힌 메모를 발견했다. 오래된 시계탑 아래 새벽의 그림자. 그는 지도를 꺼내 시계탑을 찾았다. 마을 어귀에 낡고 오래된 시계탑이 하나 있었다. 재훈은 다음 날 새벽 봉구를 데리고 시계탑으로 향했다. 시계탑 아래는 이끼가 끼고 잡초가 무성한 폐허와 같았다. 봉구는 시계탑 주변을 킁킁거리며 맴돌더니 시계탑 바로 아래의 낡은 돌덩이를 앞발로 긁기 시작했다. 재훈은 봉구가 가리키는 곳을 파봤다. 아니나 다를까 돌덩이 아래에는 작은 금속 상자가 묻혀 있었다. 상자 안에는 먼지가 쌓인 USB 메모리 하나와 낡은 명함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명함에는 김도진 탐정사무소라는 이름과 함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USB 메모리에는 천년초 보고서라는 파일이 들어 있었다. 재훈은 상자를 가지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USB 메모리를 컴퓨터에 꽂자 파일이 열렸다. 그 안에는 할아버지가 생전 연구했던 천년초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다. 천년초의 성분 분석, 효능, 재배 방법, 그리고 신약 개발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결과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보고서 말미에 생명제약의 불법적인 행위들이 폭로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할아버지는 생명제약이 천년초의 독점권을 차지하기 위해 자신의 연구를 방해하고 심지어는 협박까지 했다는 증거들을 수집해 놓았던 것이다. 할아버지는 이 보고서를 통해 생명제약의 비리를 폭로하려 했지만 보고서를 완성하기 직전 의문의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재훈은 할아버지의 한이 서린 보고서를 읽으며 분노의 몸을 떨었다. 재훈은 명함에 적힌 김도진 탐정사무소로 전화를 걸었다. 며칠 후 자신을 김도진이라고 소개한 한 남자가 재훈을 찾아왔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중년 남자였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깊었다. 도진은 재훈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다. 재훈은 봉구가 찾아낸 USB 메모리와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도진에게 보여주었다. 도진은 모든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단순한 약초 연구 자료가 아닙니다. 생명제약에 엄청난 비리가 담겨 있어요. 김재훈 씨의 할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군요. 도진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재훈은 의아했다. 어떻게 이걸 그렇게 쉽게 아십니까? 도진은 씁쓸하게 웃었다. 사실 저는 생명제약의 내부 고발자였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생명제약의 부당한 연구 조작과 비자금 조성에 대한 증거를 폭로하려다 오히려 회사의 음모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고 은둔 생활을 해왔습니다. 김재훈 씨의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이 자료를 넘겨주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재훈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도진은 할아버지와 뜻을 같이 했던 사람이었던 것이다. 도진은 생명제약이 천년초의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할아버지의 죽음 뒤에 생명제약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는 사실까지 소상히 털어놓았다. 도진은 자신의 지난 경험을 통해 생명제약의 잔인함과 치밀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도진은 재훈에게 제안했다. 저에게 이 자료들을 넘겨주십시오. 제가 이 보고서를 완성하고 생명제약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겠습니다. 재훈 씨 혼자서는 역부족일 겁니다. 게다가 생명제약은 재훈 씨 가족을 계속해서 위협할 겁니다. 재훈은 망설였다. 그가 직접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싶었다. 하지만 도진의 말도 일리가 있었다. 그는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다. 그리고 도진은 이 분야의 전문가였다. 재훈은 봉구를 돌아봤다. 봉구는 재훈의 결정을 기다리듯 조용히 앉아 있었다. 봉구의 눈빛은 마치 옳은 일을 하라고 말하는 듯했다. 재훈은 심사숙고 끝에 도진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세상에 밝혀진 후 천년초 연구는 저희 목장에서 저희 가족의 이름으로 계속되어야 합니다. 할아버지의 꿈을 제가 이어나갈 겁니다. 도진은 미소 지으며 재훈의 손을 잡았다. 약속합니다. 저희는 함께 생명제약의 악행을 밝혀내고 김재훈 씨의 할아버지의 꿈을 세상에 알릴 겁니다. 도진은 재훈의 집 한켠에 임시 사무실을 차리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할아버지의 보고서와 자신의 과거 자료들을 취합하며 생명제약의 비리를 파헤쳤다. 재훈은 약초밭을 돌보면서 도진의 조사를 도왔다. 봉구는 도진의 존재를 신뢰하는 듯 더 이상 으르렁거리지 않고 조용히 그를 따랐다. 봉구는 때로는 도진의 조사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도진이 서류를 찾지 못하고 있을 때 봉구가 낡은 책상 서랍을 툭툭 치며 특정 서류를 가리키는 식이었다. 봉구의 지능과 직관은 놀라웠다. 그러나 생명제약의 방해는 끊이지 않았다. 마을에는 재훈 가족에 대한 유언비어가 퍼지기 시작했다. 재훈이 사기를 치료한다는 둥, 불치병 치료제를 빙자해 돈을 벌려 한다는 둥, 온갖 악성 루머들이 난무했다. 심지어 누군가 재훈의 약초밭에 독극물을 살포하려다 봉구에게 발각되기도 했다. 봉구는 독극물을 살포하려던 사람의 다리를 물어뜯어 그를 도망치게 했고, 재훈은 간신히 약초밭을 지킬 수 있었다. 재훈과 도진은 이 모든 것이 생명제약의 조직적인 방해임을 확신했다. 그들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더욱 철저하게 움직였다. 도진은 자신의 옛 동료들을 통해 생명제약의 내부 정보망에 다시 접근하려 시도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생명제약은 철저하게 정보를 통제하고 있었고 그들의 권력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막강했다. 어느 날 밤, 도진은 재훈에게 자신이 생명제약의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USB 메모리를 찾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USB 메모리는 생명제약 본사 건물 최고 경영진의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다. 도진은 혼자서는 접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때 재훈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봉구였다. 봉구는 누구보다 영리하고 냄새를 통해 길을 찾고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이 탁월했다. 재훈은 도진에게 제안했다. 봉구라면 할 수 있을 겁니다. 봉구는 제가 어릴 때부터 길렀고 저의 모든 명령을 이해합니다. 게다가 봉구는 저희 목장의 모든 비밀 통로를 알고 있어요. 생명제약 본사 건물에도 봉구의 조상이 과거에 드나들던 비밀 통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할아버지의 일기장에 그런 내용이 암시되어 있었습니다. 도진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봉구의 뛰어난 지능과 재훈의 확신에 결국 동의했다. 그들은 생명제약 본사 건물에 침투하여
USB 메모리를 회수하는 대담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 위험한 임무의 성공 여부는 오직 봉구에게 달려 있었다. 어둠 속의 그림자와 맞서는 재훈과 도진, 그리고 영웅견 봉구의 숨막히는 여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어둠 속 잠입, 목숨을 건 비밀 작전, 생명제약 본사, 건물. 그곳은 거대한 성체와도 같았다. 웅장하고 차가운 외관은 그 안에서 벌어지는 비리들을 숨기기에 완벽했다. 재훈과 김도진은 이 철옹성 같은 건물에 침투하여 핵심 증거가 담긴 USB 메모리를 회수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의 핵심은 다름 아닌 봉구였다. 봉구의 뛰어난 후각과 지능, 그리고 할아버지의 일기장에 암시된 비밀 통로에 대한 단서가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도진은 생명제약의 내부 구조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회사 내부에 여전히 자신에게 우호적인 몇몇 인물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도울 수는 없지만 건물의 보안 시스템과 순찰 시간표에 대한 정보를 흘려줄 수 있었다. 도진은 몇 날 며칠을 컴퓨터 앞에 앉아 건물 도면을 분석하고 보안 취약점을 찾아냈다. 재훈은 봉구에게 특수훈련을 시켰다. 목표물을 찾아내고 특정 소리에 반응하며 작은 통로를 통해 이동하는 훈련이었다. 봉구는 놀라운 학습 능력으로 모든 훈련 과정을 완벽하게 소화했다. 작전 당일 밤, 도진은 검은색 옷을 입고 생명제약 본사 건물 뒤편, 인적이 드문 곳에 잠복했다. 재훈은 봉구를 안고 그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들의 심장은 뜨겁게 타올랐다. 봉구는 마치 자신이 어떤 중대한 임무를 맡았는지 아는 듯 평소와 달리 장난기 없이 진지한 표정이었다. 도진은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지금이야. 보안 시스템이 잠시 꺼지는 5분 동안이야. 그는 봉구에게 작은 가방을 달아주었다. 그 안에는 USB 메모리를 넣을 작은 주머니와 소형 카메라가 들어있었다. 봉구야, 할 수 있지.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비밀 통로를 찾아야 해. 재훈은 봉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봉구는 고개를 끄덕이듯 재훈의 손을 핥았다. 그리고는 도진이 열어준 환풍구 틈새로 망설임 없이 몸을 들이밀었다. 녀석의 유연한 몸은 좁은 통로를 쉽게 통과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봉구의 뒷모습을 보며 재훈과 도진은 숨을 죽였다. 이 모든 것이 오직 봉구에게 달린 일이었다. 봉구는 환풍구를 따라 이동하며 익숙한 냄새를 쫓았다. 할아버지의 일기장에 적힌 옛 연구실 아래 바람이 통하는 길이라는 문구를 떠올렸다. 봉구의 조상견들이 드나들던 비밀 통로, 바로 그곳이었다. 봉구는 오랜 세월 동안 잊혀졌던 그 길을 본능적으로 찾아냈다. 좁고 어두운 통로를 지나 봉구는 마침내 생명제약의 내부 할아버지의 옛 연구실과 연결된 통풍구 끝에 도달했다. 봉구는 조심스럽게 통풍구 덮개를 밀어냈다. 다행히 덮개는 낡아 쉽게 열렸다. 봉구가 발을 디딘 곳은 오래된 연구실의 한 구석이었다. 연구실은 불이 꺼져 있었고 아무도 없었다. 봉구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봉구의 후각은 목표물을 향해 곧장 움직였다. 녀석은 할아버지의 일기장에 쓰여있던 천년초 보고서가 숨겨진 곳이라는 단서를 떠올리며 오래된 금고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봉구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냄새를 쫓았다.
마침내 연구실 한쪽에 놓인 낡은 캐비닛 뒤편에서 희미한 금속 냄새를 감지했다. 봉구는 캐비닛을 앞발로 긁으며 낑낑거렸다. 마치 금고가 캐비닛 뒤에 숨겨져 있다고 알려주려는 듯. 그때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보안요원의 순찰 시간이었다. 봉구는 재빨리 캐비닛 뒤편으로 몸을 숨겼다. 다행히 보안요원은 연구실 안까지 들어오지 않고 지나쳐갔다. 보안요원이 사라지자 봉구는 다시 캐비닛을 긁었다. 봉구는 도진이 알려준 대로 소형 카메라로 금고의 모습을 촬영했다. 그리고는 짖지 않고 조용히 할아버지의 보고서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았다. 봉구는 특유의 후각으로 금고 안에서 종이 냄새를 강하게 감지했다. 봉구는 금고 주위를 맴돌며 재훈이 가르쳐준 대로 금고의 잠금 장치를 유심히 살폈다. 물론 봉구가 금고를 열 수는 없었지만 녀석이 카메라에 담긴 영상은 도진에게 큰 도움이 될 터였다. 그때 갑자기 연구실 문이 열리고 불이 켜졌다. 봉구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다. 생명제약의 박찬호가 연구실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건장한 체격의 경호원 2명이 따라 들어왔다. 박찬호는 뭔가 찾고 있는 듯 연구실 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봉구는 캐비닛 뒤에 숨어 몸을 움츠렸다. 녀석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발각되면 모든 것이 끝장이다. 박찬호는 봉구가 숨어있는 캐비닛 쪽으로 점점 다가왔다. 봉구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때 박찬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박찬호는 전화를 받으며 잠시 캐비닛 쪽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 순간 봉구는 재빨리 몸을 움직여 연구실 반대편의 어두운 구석으로 숨었다. 박찬호는 전화를 끊고 다시 캐비닛 쪽으로 다가왔지만 봉구를 발견하지 못했다. 박찬호는 계속해서 연구실을 뒤졌다. 그는 금고를 열어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 했다. 봉구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에 담았다. 박찬호는 금고에서 서류 뭉치 몇 개를 꺼내더니 알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렸다. 봉구는 모든 상황을 녹화하고 있었다. 잠시 후 박찬호는 경호원들과 함께 연구실을 나섰다. 불이 다시 꺼지고 연구실은 어둠에 잠겼다. 봉구는 박찬호가 나간 것을 확인하고 다시 캐비닛 뒤 금고로 향했다. 금고는 박찬호가 열어둔 채 잠그지 않은 상태였다. 봉구는 재빨리 금고 안으로 고개를 들이밀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서류들이 뒤섞여 있었다. 봉구는 할아버지의 냄새가 나는 서류, 그리고 재훈이 보여주었던 천년초 보고서와 비슷한 표지의 서류를 찾아냈다. 봉구는 앞발로 그 서류 뭉치를 끌어냈다. 생각보다 부피가 컸다. 봉구는 작은 주머니에 서류 뭉치를 넣기 위해 애썼지만 다 들어가지 않았다. 봉구는 잠시 망설였다. 재훈이 준 임무는 USB 메모리를 가져오는 것이었다. 그러나 봉구는 본능적으로 이 서류 뭉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녀석은 도진이 준 카메라로 서류 뭉치의 표지와 일부 내용을 촬영한 후 최대한 넣을 수 있는 만큼만 주머니에 넣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었다. 그리고는 금고 안에 있던 USB 메모리를 물고 주머니에 넣었다. 모든 것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임무를 마친 봉구는 다시 환풍구 통로를 향해 움직였다. 녀석은 왔던 길을 되짚어 조용히 환풍구를 빠져나왔다. 재훈과 도진은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었다.
봉구가 환풍구에서 모습을 드러내자 재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봉구를 끌어안고 녀석의 뺨을 비볐다. 봉구야, 고맙다. 정말 고생했어. 봉구는 꼬리를 흔들며 재훈의 품에 안겼다. 봉구의 목에 달린 가방을 열자 그 안에는 USB 메모리와 함께 구겨진 서류 몇 장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소형 카메라에 담긴 영상에는 박찬호가 금고를 여는 모습과 서류 뭉치를 확인하는 모습, 그리고 봉구가 금고 안의 서류를 촬영하는 모습까지 모두 담겨 있었다. 도진은 흥분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대단해. 봉구가 해냈어. 박찬호가 금고를 여는 장면까지 찍혔어. 이건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될 거야. 그는 봉구가 가져온 서류들을 확인했다. 이건 할아버지의 천년초 연구 보고서 원본이 아닌데 뭔가 추가적인 내용이 있는 것 같아. 이 서류는 생명제약이 천년초 연구를 독점하기 위해 사용했던 불법 계약서와 관련된 내용이야. 도진은 봉구가 찍어온 영상과 가져온 서류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USB 메모리에는 할아버지가 생전 마지막으로 완성하려 했던 천년초 임상보고서의 초안과 함께 생명제약이 할아버지의 연구를 가로채기 위해 수년간 벌여온 불법 로비와 위협, 그리고 할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상세하게 담겨 있었다. 봉구가 가져온 몇 장의 서류는 생명제약이 할아버지의 연구 성과를 자신들의 것으로 조작하려 했던 시도와 관련된 내부 문건들이었다. 특히 도진을 경악하게 만든 것은 생명제약의 현 회장인 최만식이 과거 할아버지와 함께 천년초 연구를 진행했던 동료였다는 사실이었다. 최만식은 할아버지의 연구 성과를 가로채 자신의 명예와 부를 쌓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할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았을 가능성이 높았다. USB 메모리에는 최만식의 지시로 할아버지의 연구가 방해받고 심지어 할아버지의 목숨을 위협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재훈은 분노의 몸을 떨었다. 최만식이 할아버지의 동료였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그는 할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에 할 말을 잃었다. 봉구는 재훈의 분노를 감지했는지 그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위로했다. 도진은 말했다. 이 증거들만으로는 최만식을 직접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이 USB와 서류들은 생명제약의 뿌리 깊은 비리를 세상에 폭로할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겁니다. 이 증거들을 언론에 공개하면 생명제약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겁니다. 재훈은 봉구를 끌어안았다. 봉구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할아버지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었다. 이 작은 영웅견이 가족을 구하고 할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며 거대 기업의 추악한 비리를 세상에 드러낼 결정적인 역할을 해낸 것이었다. 이제 그들은 최후의 결전을 준비해야 했다.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할아버지의 한을 풀어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최후의 방역, 진실의 심판 때 김도진은 봉구가 가져온 USB 메모리와 서류들을 분석하며 생명제약의 비리 증거를 완벽하게 재구성했다. 할아버지의 임상보고서, 초안과 최만식 회장의 불법적인 지시가 담긴 녹취록, 그리고 박찬호가 금고를 여는 영상까지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자 거대한 비리의 그림자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도진은 자신의 옛 언론계 인맥들을 통해 이 모든 증거를 세상에 공개할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생명제약의 방역 또한
만만치 않았다. 재훈의 약초밭은 더욱 노골적인 위협에 시달렸다. 괴한들이 밤마다 밭에 침입하여 약초를 뽑고 심지어는 불을 지르려 시도했다. 하지만 봉구는 단 한 번도 재훈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녀석은 잠자는 동안에도 밭 주변을 경계하며 작은 인기척에도 맹렬하게 지저댔다. 봉구의 헌신 덕분에 재훈의 약초밭은 큰 피해 없이 버틸 수 있었다. 어느 날 밤, 재훈은 밭을 지키다 괴한들에게 습격을 당할 뻔했지만 봉구가 온몸으로 막아서 재훈을 구했다. 봉구는 작은 상처를 입었지만 재훈은 봉구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봉구야, 정말 고맙다. 재훈은 봉구의 상처를 치료해주며 눈물을 글썽였다. 봉구는 아픈 와중에도 재훈의 손을 핥으며 괜찮다는 듯 꼬리를 흔들었다. 재훈은 봉구를 보며 더욱 결심을 굳혔다. 이 싸움은 단순히 할아버지의 명예를 되찾는 것을 넘어 자신과 가족, 그리고 봉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도지는 증거들을 언론에 공개하기 직전 최만식 회장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다. 모든 진실을 자백하고 자수하면 그나마 처벌을 경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러나 최만식은 코웃음을 쳤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재력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최만식은 오히려 도진에게 협박을 가하며 만약 이 일을 계속 진행하면 그의 가족들까지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자들이 정말 끝까지 가는구나. 도진은 최만식의 오만함에 분노했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 도진은 재훈에게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렸다. 이제 모든 것을 세상에 밝힐 시간입니다. 며칠 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도진은 그동안 수집했던 모든 증거 자료들을 언론에 공개했다. 할아버지의 천년초 연구 보고서, 생명제약의 불법적인 연구 방해와 협박, 최만식 회장의 비자금 조성 내역, 그리고 할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의심스러운 정황들까지. 특히 박찬호가 금고를 여는 영상과 봉구가 금고 안의 서류를 촬영한 영상은 기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 모든 증거들은 생명제약이 오랫동안 숨겨온 추악한 진실을 폭로합니다. 고 김재훈 씨의 할아버지께서는 이 천년초 연구를 통해 인류에게 큰 공헌을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생명제약은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그분의 꿈을 짓밟고 심지어는 그분의 죽음까지 연루되어 있습니다. 도진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확고했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연신 플래시를 터뜨리며 질문을 쏟아냈다. 뉴스는 실시간으로 보도되었고 생명제약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희망목장의 영웅견 봉구의 이야기와 함께 봉구가 찾아낸 증거가 거대 제약회사의 비리를 밝혀냈다는 사실은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검찰은 생명제약에 대한 정역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최만식 회장을 비롯한 생명제약의 고위 임원들은 줄줄이 소환되었다. 박찬호는 자신이 금고를 열었던 영상이 공개되자 당황하여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다. 그는 최만식 회장의 지시로 할아버지의 연구를 방해하고 천년초 씨앗을 빼돌리려 했다고 진술했다. 심지어 할아버지의 죽음에도 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러나 최만식 회장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박찬욱에게 떠넘기려 했고 언론 플레이를 통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재훈 가족과 도진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며 역공을 펼쳤다. 싸움은 법정으로 이어졌다. 법정 공방은 치열했다. 생명제약은 막강한 변호인단을 동원하여 증거들을 조작하려 시도하고 증인들에게 압력을 가했다. 재훈과 도진은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 그때 뜻밖의 증인이 나타났다. 과거 생명제약에서 일했던 한 연구원이었다. 그는 최만식 회장이 할아버지의 연구를 가로채기 위해 어떤 비도덕적인 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내부 문건과 함께 양심 선언을 했다. 이 연구원 또한 봉구가 찾아낸 USB에 기록된 자료들을 보고 용기를 냈다고 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봉구가 증인으로 나서게 되었다. 물론 봉구가 직접 증언할 수는 없었지만 도진은 봉구가 증거물을 찾아냈던 과정, 그리고 봉구가 생명제약의 사람들을 경계하고 위협으로부터 재훈을 지켰던 모든 순간들을 영상자료와 함께 제출했다. 특히 봉구가 박찬호가 금고를 여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은 재판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봉구의 지능과 헌신은 단순한 개를 넘어선 진정한 사건의 증인이었다. 결국 재판부는 모든 증거와 증언을 종합하여 최만식 회장과 생명제약의 유죄를 선고했다. 최만식 회장은 할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책임과 함께 기업 비리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생명제약은 막대한 벌금과 함께 기업 이미지가 추락하여 파산 위기에 놓였다. 박찬호 또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았다. 공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재훈은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의 한이 드디어 풀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봉구를 끌어안고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봉구야, 네가 아니었으면 이 모든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거야. 정말 고맙다. 봉구는 재훈의 품에 안겨 조용히 눈을 감았다. 녀석의 임무는 이제 완전히 끝난 듯 했다. 재판 결과는 전국을 들썩이게 했다. 언론은 봉구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대서특필하며 봉구를 정의의 수호자라고 칭송했다. 희망 목장은 다시 한번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재훈은 이제 할아버지의 꿈을 이어나갈 모든 준비를 마쳤다. 거대 기업과의 싸움은 끝이 났지만 재훈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천년초 연구를 완성하고 이로운 약재를 개발하여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이것이 이제 재훈의 삶의 목표가 되었다. 치유의 시간, 그리고 새로운 희망. 최만식 회장과 생명제약의 비리가 만천에 드러나고 그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으면서 이재훈 가족에게는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다. 할아버지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희망 목장은 전국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되었다. 재훈은 이제 할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천년초 연구와 재배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김도진은 생명제약의 비리를 폭로한 후 언론인으로서의 명예를 되찾고 다시금 사회 정의를 위해 활동하는 탐사보도 기자가 되었다. 그는 재훈 가족과 꾸준히 연락하며 든든한 조력자로 남았다. 재훈은 마을 사람들의 도움과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성금으로 목장터를 다시금 재건하기 시작했다. 불에 타버린 건물들은 철거되고 그 자리에는 새롭고 현대적인 시설들이 들어섰다. 그러나 재훈은 예전의 대규모 양 목장을 다시 짓는 대신
할아버지의 뜻대로 천년초를 전문으로 재배하고 연구하는 희망약초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양들은 목장 한켠에 마련된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봉구의 보살핌 아래 평화롭게 지냈다. 봉구는 이제 단순한 양치기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희망약초원의 마스코트이자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 봉구의 영웅적인 이야기는 동화책으로 출간되어 아이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가르쳤고, 봉구를 보러 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봉구는 여전히 재훈의 그림자처럼 그를 따랐고, 약초밭을 지키는 든든한 수호견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다. 재훈은 할아버지의 일기장과 USB 메모리에 담긴 자료들을 바탕으로 천년초 연구에 박차를 가했다. 그는 독학으로 약초학과 생명과학 분야의 지식을 쌓아갔고, 때로는 김도진의 도움을 받아 국내 유수의 연구기관과 교류하기도 했다. 천년초는 까다로운 재배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재훈의 정성과 할아버지의 노하우 덕분에 약초밭은 푸른 생기로 가득 차 올랐다. 몇 년 후, 재훈은 마침내 할아버지가 꿈꾸던 천년초 기반의 신약 개발에 성공했다. 이 신약은 특히 만성폐 질환과 난치성 피부 질환에 탁월한 효능을 보였고, 임상 실험에서도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희망약초원에서 개발된 이 신약은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되었고, 수많은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선사했다. 재훈은 이 모든 공을 할아버지와 봉구에게 돌렸다. 그는 신약으로 얻은 수익의 상당 부분을 의료 소외 계층을 돕는 데 기부하며 할아버지의 인술 정신을 이어갔다. 아내 민서영은 희망약초원의 행정 업무를 도맡았고, 두 딸 수아와 혜진은 이제 어엿한 학생으로 성장하여 학교 생활에 충실했다. 수아는 그림 그리기에 소질을 보여 희망약초원의 로고 디자인을 맡기도 했고, 혜진은 봉구와 함께 약초 밭을 산책하며 약초의 효능에 대해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가족 모두가 희망약초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재훈은 가끔 잿더미로 변했던 목장 털을 바라보며 지난 날을 회상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절망의 순간,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양들을 구해내고 할아버지의 유산을 찾아준 봉구의 헌신, 그리고 그 유산이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되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 재훈은 봉구가 단순히 영웅견을 넘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가족의 수호신이자 운명의 인도자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맑은 가을날, 희망약초원에서는 작은 기념식이 열렸다. 재훈은 연단에 서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 모든 것은 저 혼자 이룬 것이 아닙니다. 불길 속에서 저의 가족과 목숨을 지켜준 영웅견 봉구, 그리고 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할아버지의 헌신과 지혜 덕분입니다. 또한 저를 믿고 지지해준 아내와 딸들, 그리고 김도진 씨와 마을 주민 여러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격이 묻어 있었다. 연단 아래에는 봉구가 재훈의 발치에 엎드려 있었다. 녀석의 눈빛은 여전히 재훈을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빛나고 있었다. 봉구는 이제 많이 늙었지만 그 어떤 젊은 개보다도 강인한 존재감을 발산했다. 봉구의 털은 하얗게 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지혜로웠다. 봉구는 희망약초원의 모든 직원들에게도 존경받는 존재였다. 재훈은 봉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봉구야, 네 덕분에 우리가 살았고, 네 덕분에 할아버지의 꿈이 이루어졌어. 정말 고맙다.
내 친구. 봉구는 재훈의 손에 얼굴을 비비며 꼬리를 느리게 흔들었다. 희망약초원은 천년초 신약 개발을 넘어 자연 친화적인 약초 재배와 연구를 통해 인류 건강에 기여하는 선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재훈은 이 모든 과정에서 봉구의 지혜와 통찰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잊지 않았다. 봉구는 단순한 충견을 넘어 재훈의 삶의 동반자이자 영원한 영감의 원천이었다. 밤이 깊어지고 희망약초원에는 평화로운 고요가 찾아왔다. 재훈은 잠든 봉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녀석은 깊은 잠에 빠져든 듯 보였지만 여전히 재훈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희망은 이제 만개하여 수많은 생명을 치유하고 있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불타는 숲속에서 가족과 양들을 구해내고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며 한 가족의 새로운 삶을 열어준 영웅견 봉구의 숭고한 헌신이 있었다. 봉구는 영원히 희망목장, 아니 희망약초원의 심장으로 기억될 것이다.